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도시행정론 강의를 맡은 김성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강의 계획서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도시행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학습 목표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만났다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목표 세팅한 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수강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목표를 세팅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한 자기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을 듣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번 학기에 도시행정론을 들으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제 강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도시 행정, 도시 관리 문제, 이러한 정책적인 행정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신문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해보고 관심 있게 트레이싱도 해보고 계속 추적해서 그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풀려나가는가, 어떤 대안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향후에 면접 대비를 따로 하거나 뭐 또 직장에 투입됐을 때 직원으로서도 역량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의 학습과제물도 이제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주제를 자기가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를 학습과제로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학습 활동까지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인드, 그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 정책 마인드를 향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 또는 적극적인 어떤 참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론을 배우고 뭐 강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그다지 중요시하는 그 방향성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이제 정책적인 고심을 해보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장착하는 그 과정, 트레이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도시에 대한 마인드가, 도시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주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강의 컨텐츠가 이걸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좀 보완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책도 리딩을 해나가면서 팔로우 하면 훨씬 더 수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게 생각할 게 이제 학습 과제일 것 같아요. 이 도시행정 강론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리포트 프로포즈를 할 것인가는 작성 양식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다음 파일에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차별 학습 계획은 3주차에서 14주차까지 우리가 강의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되, 8 또는 9주차에는 어떤 조사, 프로포절 자기가 이번 학기에 작성할 주제를 탑재를 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1주차에서 14주차 정도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뭔가 다른 수강생들이 어떤 거를 지금 조사해서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함으로써 30개의 주제에 최신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로 자신이 데이터 모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마지막에는 한글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도시공간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거고, 이건 사이버 강의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변경된 부분, 또 학습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변경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다음 파일에서는 리포트 프로포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파일에서는 실제 샘플을 보고
여러분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번 학기 여러분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그 리포트의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포트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고요. 권유하기로는 그 연구 대상의 범위를 그 대전광역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류가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체감하기가 좋고 또 조사에 대한 그 주제를 선정하기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수월성 측면에도 그렇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국한해서 공간적인 범위는 어떤 주제를 좀 선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내용 계획서에서는 자신이 정한 주제와 관련된 그 대전광역시의 현황을 조사를 해보고 또 분석의 프레임을 도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당히 낯설을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점, 조사 관점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번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조사를 할지에 대한 그 프레임을 도출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분석의 프레임에 맞추어서 연구 방법과 조사의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근거해서 각종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해서 경험적 조사를 할 건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샘플이 지금 작성 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샘플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다음 파일에서 샘플도 좀 보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포트 프로포즈 작성 요령입니다.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리포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제시하고 목적을 기술하는 장이고요. 2장은 그 자기가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자신의 주제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2차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소결.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야만 분석의 틀이 제시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하겠다고 자기가 그 분석의 조사의 어떤 관점이죠. 그걸 제시한다고 해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자기의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관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이미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선행 연구자들이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관점에 대해서 했는지 그거를 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러한 이미 기존에 조사 연구된 그런 관점을 종합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안을 프레임을 제시를 할 때에 그 자신의 조사의 그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그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시간에 혹시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번 학기 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강을 하면서 그 분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선행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이러한 역량을 좀 키워보는 거를 좀 목표로 해서 학습 과정을 잘 이행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대전광역시의 과장이라면 부하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대전광역시의 무슨 그 엑스포의 활성화 방안이다. 뭐 이런 거를 그 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제 미션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부하 직원들이 각자 자기 기획안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상황일 때 그냥 뭐 내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주먹구구식의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 본다면 그건 의미 있는 기획 보고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미션을 받으면 반드시 대전광역시가 어떤 현황인지 먼저 2차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도출해보고 그게 이제 여기 2-1이겠죠.
대충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엑스포라고 하는 뭐 이러한 중요한 그 도시에서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조사했는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검토된 그 관점들을 가지고 나만의 분석의 틀을 구축하는 것. 그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과장님한테 그 분석의 틀에 근거한 그 조사를 하고 대안을 가져가서 보고를 할 경우에 상당히 그 타당하고 신뢰한 연구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그러한 직원들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살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할 때 뭐 이론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에 그 비중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면대면 수업이었다면은 이렇게 학습 과제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해가면서 정교하고 타당한 프레임을 도출해서 조사를 해서 대안까지 끌어내는 거를 굉장히 그 비중 있게 강의를 하고 그런 역량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내가 이제 아까 조사한 관점, 분석의 프레임에 따라서 이 많은 조사 방법이 있죠. 여기 이러한 것 중에 하나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터뷰 조사를 한다면 그 인터뷰 조사하는 항목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 설문조사 한다면 설문조사서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조사 방법을 제시한 후에 이제 기대효과, 내가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어떤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이유는 연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잠재적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최종 리포트를 작성했을 때 실제로 내가 그런 기대에 충족했는지 점검을 해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상당히 여러분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 과제이니까 좀 필요하다면 그 질문 답변에 공개로 해서 그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바로 피드백이 안 되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해서 좀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질문 답변에 반드시 공개로 질문 답변을 올리기를 원하냐면요. 수강생들이 올리는 질문들이 상당히 중복적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가정하에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또 반영하면서 과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개인적인 질문들은 따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지만 그 과제와 관련된 거라든가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반드시 공개로 해서 질문 답변을 올려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먼저 리포트 프로포절 작성 양식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실제 샘플을 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다음 파일에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한 샘플입니다. 먼저 주제의 설명 및 선정 배경,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현황 제시 및 문제점, 선행료 검토 분석의 틀, 조사 방법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참고 자료를 반드시 제시를 하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또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좀 찾아보고, 연구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하는 거를 하려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황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러프한 문제를 떠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전광역시의 어디에서 이걸 관리하고 조직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외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기사에서 많이 또 찾아볼 수 있고, 또 대전광역시의 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도 현황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노력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할 때 다양한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건 이론적인 검토 없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문제점 도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주정차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대략적으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네 번째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특별히 학습을 하거나 우리가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행정학부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이론적인 정교화된 분석 관점을 검토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만의 분석의 틀을 구축해보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훈련의 그 필요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관련 선행 연구를 한 3가지 정도 볼 때 이렇게 연구자들은 재정적인 측면이나 운영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이렇게 봤네요. 그 다음에 자, 이 연구자는 한 3가지 기술적 측면 보지 않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대전광역시의 무인 주정차 단속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정차 단속 문제, 무인 시스템 문제 이런 걸 한번 보겠다. 이거를 도출해내서 조사를 할 때만이 연구 보고서로서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하길 바라고, 조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기초적인 데이터 조사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누구를 통해서 장소, 업무, 대상 뭐 이렇게 운송주차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연구 진행하는 데 이걸 제시를 해야 되고요. 실제 조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상, 장소, 시간 이런 거를 접근해 볼 때에 여러분이 조직 어디에서 어느 조직에서 이걸 담당하는지를 한번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아까 얘기한 분석의 프레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시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런 4가지 측면의 기대 효과를 한번 나는 생각해 보겠다. 마찬가지로 참고문헌, 본문에서 사용한 참고문헌은 모두 다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그 2가지 샘플을 보여드렸고, 또 오늘 그 4가지 파일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강의 계획서 에서 좀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제시를 했고, 또 2번째 파일에서는 리포트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양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3개, 4번째 파일에서는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 과제를 진행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개념입니다. 자, 이 컨텐츠를 보면 도시의 개념이 뭔가, 도시의 정의는 뭔가, 개념과 정의가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개념 정의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판단 기준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파일에서는 이 도시의 개념 정의하는 이 이론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관점 중에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데피니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도시를 개념 정의해봐라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대적으로도 그 다음에 나라별로도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죠. 일본이나 우리 같은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의 도시 개념하고 유럽, 미국 같은 데에 좀 인구수가 많지 않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는 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도시를 한마디로 이거다, 도시는 무엇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체로서의 시민이 있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한다. 이게 이제 요소겠죠. 시민, 공간, 행태. 그래서 사람과 공간과 그 안에 행태, 이건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도시의 개념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 관점이겠어요.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커서가 잘 안 먹네요. 어떠한 정답이 있는 관점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거일 뿐이에요.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는. 그래서 도시를 개념 정의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를 개념 정의할 때 세 가지 요소로 개념 정의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또 이렇게도 또 해볼 수 있어요. 도시의 개념을 이러한 그 기능, 펑션, 이건 이제 기능별로 경제 기능, 정치 행정 기능, 문화 창조 기능, 사회적 공동체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1차에서 2, 3차로 변해가고 있는 그 경제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에 그 관점에 기반해서 도시를 개념 정의했고, 그리고 또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있는 곳을 도시라고 개념 정의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 행정의 중심, 그 정치 행정 기능으로 개념 정의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고나 사상 같은 예술, 문화, 과학의 발생지, 와그너 같은 사람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문화 창조의 중심지가 도시다. 또는 그 인간들이 이제 모여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을 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도시의 개념에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데피니션을 하는 것은 아까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공간, 제한된 공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행태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도시를 정의해 볼 수도 있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의 기능에만 국한해서 경제활동의 중심이냐, 정치행정의 중심이냐, 사회문화의 중심이냐, 공동체의 장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도시의 정의를
해나가는 관점으로서 시대적 정의론, 현상론적 정의론, 조작적 정의론이 있고, 당연히 이 조작적 정의가 당연하다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한테 좀 왜 당연하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연구자로서는 이러한 조작적 정의와 하는 이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설명을 먼저 해나가면서 나중에 정리를 하죠. 시대적 정의로서 고대 도시에서 현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개념 정의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그 무언가를 정의하라고 할 때, 미인의 정의. 자, 여러분, 이 정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주관성이 높은 현상이나 개념을 앞두고 우리가 누구나 다 객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인에 대한 생각은 다 주관적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고, 이러한 그 다양하면서도 주관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가진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 시대적 정의론을 택해서 할 수 있죠. 과거 고대의 미인의 모습과 현대의 미인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미인의 정의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대적 정의 관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부분은 현상론적인 정의는 뭐냐? 피노미넌,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망원경으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결과, 이게 현상이죠. 주로 이제 병렬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자, 이 큰 망원 렌즈로, 어떤 큰 렌즈로 도시 공간이라고 비춰지는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떻다 얘기할 수 있고, 거주 인구가 크더라, 과밀하더라, 이질적이더라, 익명성이 있더라, 개별적이더라, 1차보다는 2, 3, 4차 산업이 크더라, 그 다음에 도시 기능이 분화 전문됐다 등등등, 다양하게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치 빛의 정의를 현상학적으로 할 때 어떻게 되죠? 프리즘으로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호의 7가지 색이 합이다. 그게 빛의 현상론적인 정의예요. 빛을 렌즈로 이렇게 비춰볼 때 나타나는 현상의 합이 빛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현상론적인 정의도 우리가 주관적이거나 어떤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 개념 대상을 정의할 때 쓰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현상론적인 정의는 우리 여기에서도 1번에서 5번까지의 현상을 적었지만 수도 없이 많은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약적이에요.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할 때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정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 이 파일 처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했던 조작화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나가거나 조사를 할 때 어떤 개념을 먼저 조작화한 다음에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 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이 지역의 안전한 그 도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안전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먼저 조작화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역의 안전성을 조작화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지표로, 계량화된 지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이 조작화가 되어 있다. 조작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주관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현상을 계량화하면서 명확화하고 보편화하는 거죠. 명확성과 보편성은 달라요. 명확성은
수치화함으로써 우리가 모호함을 없앤다라는 거고, 보편성은 그 모호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보편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지역의 안정성을 지표로 하면 여러분 뭘 지역의 안정성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 발생률 이런 거죠. 자, 범죄 발생률을 우리가 지역의 안정성이라고 조작화하면서 조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명확하면서도 지역의 안정성을 볼 때 범죄 발생률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보편적으로 타당하겠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범죄 발생률로 안정성을 볼 수도 있고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로 조금 더 정교화된 키가 커서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정교화된 어떤 지표, 안정성 지표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검거를 통해서 뭔가 그게 빨리빨리 해소가 된다면 그 지역은 상당히 안전한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범죄 발생률보다는, 그죠? 이 범죄 발생률보다는 조금 더 조작화가 정교화됐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는 어떤 주관적인 현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세련된 조작화 과정을 하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연구를 지금 이제 도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시대적으로 현상론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객관화하는 조작화에서 볼 때는 인구수나 인구 밀도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인구수나 인구 밀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도시의 조작적 정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그죠? 인구 5만. 그 다음에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 낮에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있는데 밤에 다 빠져나가면 그건 도시라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가 5만 이상이고 늘 상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은 돼야 되고, 또 상업이나 공업, 즉 농업이 아닌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60% 이상일 때 그 공간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개념 정의를 하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다수 도시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도시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5만이라는 것은 일반 시의 최소 인구 규모 조건이거든요. 읍 단위는 인구 2만 이상, 일반 시는 전주시나 용인시, 광역시 밑에 일반 시는 인구 5만,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적으로 법에 규정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라고 하는 주관적인 속성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무슨 형평성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오픈 스페이스, 공원 같은 거죠. 입지의 형평성 분석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전광역시의 오픈스페이스가 입지에 있는 형평성을 분석해 본다고 할 때 공원의 수, 공원의 면적 이런 것들이 지자체 자치구 5개 자치구마다 얼마나 형평하게 돼 있냐라고 할 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인구가 많은 곳에 공원을 많이 두는 게 형평한가요? 아니면 사용자 수가 많은 게 형평한가요? 당연히 인구보다는 사용자 수가 조금 더 정교한 조작 과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대전광역시의 오픈스페이스 입지의 형평성 분석할 때 형평성이란 오픈스페이스의 사용자 수를 우리가 조작적으로 형평성의 어떤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지표로 보고자 한다라고 연구자는 세팅을 하고 조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용어로서의 정의론적 관점 3가지 중에 이 조작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정의, 도시의 정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번 이러한 형태로 지금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만이 어떤 개념의 그 정의에 있어서 명확성과 보편성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맞춰서 우리나라 도시의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이 도시의 정의를 한번 학습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개념을 정의하라고 할 때에는 이 3가지 이 관점을 활용해서 개념 정의를 해보도록, 응용해보도록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 특히 이 3번의 이 조작적 정의론적 관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번 파일의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파일에서는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도시화 도시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건 정태적 개념이고요. 이건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개념이에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한 정태적 개념이고, 도시화라는 것은 작은 도시가 더 큰 도시로 변화하거나 도시적 속성이, 그러니까 규모가 변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성이,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화가 더 진화된다라고 하는 2가지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파일에서는 이 정태적 개념의 도시를 개념 정의하는 것들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 역동적 과정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과제에서 도시화의 3단계론에 근거해서 대전광역시가 지금 몇 단계의 도시화 과정에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라는 그러한 과제를 아마 부여받았을 텐데요. 이제 이 장에서 그 이론적인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도시화도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화의 원인과 도시화 과정의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도시화를 가져오는 원인도 있지만 도시화의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원인이 또 있고, 그거에 이제 그 이론으로서 도시화의 3단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화라고 하는 다이내믹 속에서는 이렇게 규모, 그죠? 속성이 비도시 지역이었는데 도시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속성의 변화, 기능의 변화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도시화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도시적 요소가 점점점 늘어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래서 질적인 그러니까 속성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양적인 변화 모두를 우리가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속성 기능이 이거죠. 어떤 지역이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작은 어떤 그 도시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면 점점 이 안에 도시적 기능이 많아지는 것들, 그거를 이제 도시화라고도 볼 수 있고, 자, 여기 그 대전 주변에 있는, 이게 대전이고 그 옆에 있는 농촌이 있었는데 얘들이 어떤 그 대전의 영향으로 해서 편입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도시적 성격의 지역으로 변화하는 것도 어떤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다이내믹을 갖고 있는 도시화의 개념이다. 이제 도시화의 개념도 우리가 개념 정의할 수 있을 때 또 이건 또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보세요. 행태적인, 그다음에 구조적인, 인과학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프레임 노트로 해가지고 조금 적어가면서 응용할 어떤 현상을 개념 정의할 때 응용해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행태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행태가 도시적인 형태로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도시화의 그 역동성을 파악하는, 또는 이 행태에는 상관없이 그 경제적인 구조가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인구가 이동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에서 도시화로 개념 정의할 수 있고, 또는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 아까 얘기했던 양적인 질적인 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집중적인 현상을 보냐에 따라서 도시화의 어떤 속성을 또는 도시화의 과정을 개념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행태적, 구조적, 인구학적. 여러분 조금 제 수업을 그래도 녹화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내용,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적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다 단행본에 있고요. 그러니까 행태적인 개념은 이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들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도시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그 관점인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관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학습을 할 때 이 콘텐츠 위주로 보지 말고 이 관점 위주로 구조화를 보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저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이러한 로직, 분석의 관점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구축을 해서 무언가를 미션을 이행해 나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도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번 학기에 좀 잘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도시화의 개념을 또 비교적인 유사한 용어의 비교적 관점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형평성을 개념 정의하기 위해서 평등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형평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듯이, 유사한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이 도시화는 여기에서 산업화와 굉장히 공통점이 크고 또 이 도시화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근대화가 있어요. 왜 산업화와 도시화와 근대화를 유사한 어떤 현상으로 봐서 비교적 관점을 통해서 도시화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는 동시대에 일어나요. 서구 유럽에서
도시화가 일어날 때 산업화도 일어나고 근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 속성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도시를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자, 볼까요? 이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근대화는 먼저 개념을 좀 봅시다. 도시화든 산업화든 간에 사회 조직 및 제도가 변해요. 그러나 산업화는 생산 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고, 도시는 지역의 어떤 속성이 변하고 인구가 달라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화를 측정해요. 그에 반면에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근대화는 그 상당 부분 산업화와 도시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를 개념 정의할 때의 특성을 이게 이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인구와 지역성이고, 그 다음에 산업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고, 근대화는 인식의 변화,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뭐 전근대냐 근대냐고 할 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화를 측정하는 내용으로는 인구가 얼마나 집중되느냐, 뭐 생활 양식에 도시 문화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지역적인 성격이죠 이게. 그 다음에 산업화는 어떤 직업의 전문화라든가, 그러니까 뭐 2, 3, 4차 산업으로의 특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 직업군의 어떤 그 변화, 급증하는 어떤 비율, 뭐 산업 체계의 확대. 그래서 산업화는 이런 지표를 보고요. 근대화는 개인의 가치 체계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변화 이런 식에서 측정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시화를 얘기할 때는 인구가 가장 중요해요. 인구. 네. 인구수, 인구, 밀도. 그죠? 거기에다가 생활 양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도출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도시화 현상과 측정 지표. 자, 이 측정 지표가 상당히 이제 조작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조작화. 그죠? 그래서 인구가 집중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죠. 얼마만한 인구가 집중이 돼야 집중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인구의 정착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생활 기능의 분화와 이동성이 있어야 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그건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식 구조가 변화한다는데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화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의 원인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도시화의 원인. 그 뒤에 가면은 도시화가 도시화로 일어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불러오는 원인이 또 있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먼저 도시화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사회적 요인은 흡입 요인과 압출 요인이 있네요. 그래서 흡입 요인은 도시가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도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 또는 도시의 매력성, 그리고 가장 큰 게 또 우리나라는 교육이죠. 여러분도 충남대학교에 오게 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나 아무튼 여기에서 생활하는 그 동기가 교육적인 것들 굉장히 크죠. 또 반대로 농촌이 살기가 어려워서 직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를 도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흡입 요인과 압출 요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인 때문에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도시화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더 주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적하느냐, 몰리느냐, 인구가 몰리고 기능이 몰리는 일정한 지역 안에, 공간 안에
왜 많은 기능과 사람이 몰리는가의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우리가 도시화가 이루어진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크게 네 가지예요. 규모의 경제, 지방화 경제.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화 경제, 범위의 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다 알다시피 생산 규모의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적어지니까 규모가 계속 커지죠. 그래서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큰 대규모의 제조업이 일정 공간 안에 집적하게 되죠. 그러한 대규모 조직이 하나 생기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또 거기에 몰려들고, 뭐 사람이 몰려들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기능,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시가 형성된다.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규모의 경제고,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종산업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 산업들이 같이 몰리는 걸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집적이 된다. 그래서 도시가 가속화된다. 도시화 경제는 뭐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도시 환경에서 산업 활동을 하면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미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도시에 또 다른 어떤 대규모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밀집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화는 더욱더 가속화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다수의 상품을 각각 상이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전부를 생산하는 것이 그 범위가 커질 때, 한 기업의 생산의 규모와 종류들의 범위가 커질 때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그 규모가 범위가 확산돼서 그 큰 범위의 그 생산 활동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입지하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또 도시적인 현상이 촉진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화의 원인 그 두 가지 관점, 사회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 안에 또 네 가지 측면, 사회적 그 관점 안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의 과정이에요. 자, 도시화의 과정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 도시화의 과정은 초기화, 가속화와 종착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대전시의 3단계 그 도시화 과정론의 도시화의 어떤 과정 3단계론에 근거해서 대전시를 진단해봐라 할 때 초기화, 가속화, 종착 단계로 구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화의 3단계론, 협의의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로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 도시화의 3단계 이론이에요. 이게 아까 초기, 중기, 중기는 이제 어떤 현상에서 초기화, 가속화와 종착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이거는 도시화 3단계론이라고 해서 협의의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세부 지표를 가지고 대전광역시의 세부 지표를 파악해서 진단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혹시 뭐 이걸로 했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강사의 강의도 듣지 않고 혼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 답은 없어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3단계입니다. 뭐 2단계입니다. 이런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개별적인 양태와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의 모습이 다 다르는데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답을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도 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즉 과정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대전광역시의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이론에 접목해 보려고 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정교한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만큼 어떤 도시화 과정에 몇 단계에 있는지 파악해 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로직을,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이제 뭐 초기화든 가속화든 종착 단계든 일반적 이론에 근거해서 비춰봤어도 여러분이 가속화로 보거나 종착 단계로 보거나 할 때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이거를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가 하는 걸로 제가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도시화의 과정은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 이제 국가 경제가 2, 3차 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격변기를 가속화 단계라고, 종착 단계는 이제 집적의 이익이 많아서, 그죠? 집적의 이익이 많아서 도시화는 계속 초기 가속화 단계를 가져오다가 갑자기 불이익이 커지는 단계가 와요.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든가, 주택 지가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 도시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든가, 이런 직접해서 나오는 그 좋지 않은 이익, 불이익이 커질 때 우리는 이제 종착 단계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초기에서 종착 단계까지 도시화율은 20% 전후에서 약 20% 전후 75%까지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종착화까지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시화의 과정의 원인, 아까 이제 도시화의 원인하고 틀리죠. 이러한 초기화, 가속화와 종착 단계를 그 푸시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오는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적의 이익과 집적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집적의 이익이 클 때까지는 가속화가 너무나 이제 그 어떤 그 가속화에 긴 시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 집적의 불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적 관점에서 도시화 과정의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가 촉진되다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집적의 불이익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0에서 A까지는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집중적 도시화라고 해요. 근데 A에서 B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 도시가 이루어지다가 집적의 불이익이, 이 집적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 기울기, 집적의 불이익이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평행일 때가 집적의 순이익이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이 집적의 순이익이 넘어서는, 여기는 이제 이 기울기가, 집적의 불이익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도시에 집중돼 있던 도시의 기능이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의 속도가 둔화되고 분산적 도시화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B 시점 이후,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크로스 되는 거죠. 집적의 불이익은 커지고 집적의 이익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단계, 이 만나는 이 점 이후부터는 집적의 이익이 집적의 불이익보다 작아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적의 불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단계부터는 역도시화, 더 이상 도시가 이제 있다가 공동화가 일어나죠. 자, 이러한 도시가 외곽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던 이 집중적 도시화에 있었던 핵심적인 공간마저 이제 사라지고 여기가 이제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도넛 현상, 가운데가 뚫리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화 과정, 자 보세요. 집중적 도시화에서 분산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에서 역도시화 이루어지는 과정의 원인은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도시화의 3단계 이론이네요. 그래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도시화의 3단계 이론에 이 세부 지표들을 이렇게, 이 1단계도 초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지표가 달라요. 이건 절대적 집중화인데 여기 1단계의 후기부터는 교외 인구에 비해서
중심 인구가 상대적으로, 자, 대전 광역시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중구, 동구, 처음에는 중구를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둔산, 유성, 반석 이렇게 이제 외부로 이렇게 확산된다고 볼 때 중심 인구는 이제 중구였겠죠. 중구. 그래서 이제 중구라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이 교외 인구에 비해서 중심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1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처음에 초기는 완전히 외부 논산이나 청주나 이런 그 대전 도시 외곽에 있는 인구들이 막 급격하게 집중적으로 초기에 몰려오다가 후기에는 약간 그 집중화의 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아직은 협의의 도시와 후기 단계까지 와 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이 있지 않은 지역에 인구가 흡수되고 인구가 좁은 지역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나타나는 문제, 이제 이 문제도 데이터로 찾아볼 수 있죠. 교외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불량주택, 비위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잡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불량하다든가 비위생적인 문제가 도시 문제로 나타난다. 이런 모든 그 데이터들이 이제 1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거주 활동, 주택이 외곽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 활동까지 중요한 기능까지도 좀 외곽으로 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구에 있던 그 무슨 법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가, 또 행정 기능들이 옮겨진다든가, 아니면 산업 활동들이 그 핵심적인 집중적 도시화 공간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교외와의 이게 전기가 되겠고 이게 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도시인데 도시 교통기관이 상당히 발달한다든가 인구나 산업이 수용할 수 없을 때 정도로 집중된다든가, 또는 대도시권, 권역이 대도시권으로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도시 문제는 왜 이 주거지가 밖으로 나가고 산업활동이 밖으로 나가느냐, 쇼핑몰 같은 것들이 중심에 있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거죠. 집가가 일단 너무 비싸고 교통이 혼잡되고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외부로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도시 문제 역시도 1단계하고 다르게 도시 교통 문제, 출퇴근 시간에 시간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보급과 투자 수요가 불필요한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오염, 소음, 환경 문제의 악순환, 그 다음에 중심 지역이 약간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발생했던 도시의 중심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지표를 가지고 이제 교외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 마지막 디어버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역도시화는 이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고용의 분산을, 아까 산업시설까지 외곽으로 뻗으면 확대 교외화로 되면 인구 분산이 광역화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의 분산이 광역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 도시 영역이 계속 외연으로 확장하는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가 인구가 감소한다. 자, 중심부가 있고 교외화로 처음 1단계, 2단계의 초기 후기에 이제 중심 지역의 인구와 거주지와 이제 산업시설이 나갔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인구 증가율이 완화된다거나, 예를 들어 세종시로 여기 있던 인구들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중심과 교외 지역 전체의 인구수의 둔화라든가 인구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과밀화 현상보다는 쇠퇴 현상이 뚜렷하다. 대도시권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역도시화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의 문제는 인구가 노령한다든가 인구의 노령화 지표 보면 될 수 있겠죠. 공공 편의시설 유효화, 공원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사용률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슬럼이나 개토, 슬럼 개토를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슬럼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공동화, 그러니까 도넛 현상으로 기능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도시가 외연화되면서 이제 시설들이 활용이 안 되면 낡아버려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슬럼, 개토는 분리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주거지라든가 활동 공간이 분리되는 어떤 그 도시 병리적인 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트한 지역이나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쇠퇴 지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뭐 아이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좀 뭐 그 중부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 컴컴한 어떤 그 슬럼화된 곳에서 무슨 문제를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사회 문제로 증가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역도시화 단계로 왔다. 이때는 불법 입주자, 실업률,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원인 데이터와 도시 문제 데이터가 달라지죠. 그죠? 이 원인과 이 문제 데이터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좀 정교하게 여러분이 지표화한 다음에 각각의 대전광역시의 어떤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지금 몇 단계 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의 특징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도시화가 뚜렷하고 이제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화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 그런데 자,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제조업이라고 하는 튼튼한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정상적인 도시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농촌의 압출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경제 발전이 되거나 도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와 관계없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건 가짜 도시화, 간접 도시화 현상.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텐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산업화의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도시화, 즉 이거는 인구와 아까 생활 양식이었죠? 지역성이라고 하는 인구가 갑자기 그래서 뭐 이때는 뭐 서울역에 가사 도우미들 또는 뭐 안표상 뭐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데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시로 어떤 자기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짜 도시화라고 하는데요. 수도 urbanization 표현으로 그래서 선진국은 도시화의 정상적인 점진적인 긴 시간을 거쳤다면 개발도상국은 도시로 인한 어떤 병리 현상이 선진국보다 많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도시화의 특징도 이제 그러한 건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발도상국,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